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강의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화장실 좀 갔다 오셨나요? 강의가 좀 길고 한데 요거들 드리기 전에 화장실이나 물 같은 거 꼭 드시고 시작하시길 바랄게요. 자, 오늘 여러분들을 모시고선 이제 재미있는 강의를 한번 진행해 볼 건데요. 일단 여러분들 오늘 에코브랜드 SNS 콘텐츠 기획이라는 주제로 저를 만나게 되어서 반갑고, 오늘 주제는 제품이 좋고 의미가 좋다고 해서 좋은 콘텐츠가 나오는 건 아니니까 꼭 이런 것들은 알고 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만들어 본 강의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많이 됐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저는 누구냐 하면, 네, 저는 대학일이라는 광고 마케팅 에이전시에서 근무하고 있는 서준원이라고 합니다. 콘텐츠 기획 일을 하고 있고요. 여러분들과는 이제 퍼블리라는 플랫폼이나 아니면 다른 어떤 콘텐츠나 아니면 강의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많이 만나고 있고요. 다시 한번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이런 기업들의 브랜드 SNS 콘텐츠를 만들어 왔습니다. 사실 여러분들 좀 아실 만한 브랜드들 많이 맡아왔고요. 생각해 보니까는 몇몇 개 대기업 빼고는 거의 다 해본 것 같아요. 그래서 경험치가 좀 많이 쌓여서 이제 여러분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해드릴 수 있게 되어서 저 스스로도 좀 뿌듯하고 기대가 되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하고 콘텐츠 기획에 대한 이야기를 좀 중점적으로 이야기할 건데요. 일단은 이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 이 말씀부터 먼저 드리고 싶어요. 제 강의는요, 다른 콘텐츠 강의를 뭐 어떤 걸 들어봤는지 모르겠지만, 콘텐츠 기획에 대한 강의는 여러분, 이걸로 여러분들이 이걸 듣는다고 해서 여러분들의 콘텐츠 실력이 무수하게 확장되거나 아주 엄청나게 실력자가 되시는 건 아니에요. 콘텐츠가 바로바로 튀어나오지도 않습니다. 다만 이 강의의 중점은 뭐냐면요, 외우는 것이 아니라 콘텐츠는 생각을 하는 강의거든요. 생각을 하는 강의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을 해서 콘텐츠가 나올 수 있는가를 좀 중점적으로 이야기를 할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뭔가 적거나 뭔가 이거 캡처해서 가지고 있어야지 이런 생각까지는 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편안하게 들으시면서 자연스럽게 따라오시면 여러분들 어떤 생각으로 제가 생각하는 그 플로우를 따라오시면 될 것 같아요. 아마도 여러분들 콘텐츠 마케팅 혹은 콘텐츠 기획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약간 이런 상태일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주에 부유하고 있는 듯한 느낌이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저는 맨 처음에 저연차 때 제가 콘텐츠 마케터라는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되게 약간 이런 기분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허공에서 붕 떠 있는 기분이랄까요? 내가 하고 있는 일은 이런 일인가? 라고 정의를 되게 하기 어려운 일이거든요. 이 일이. 콘텐츠라는 것도 사실 정의하기 되게 어렵죠. 그리고 마케팅이라는 것도 정의하기 되게 어려워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걸 정의를 하고 가셔야 콘텐츠 마케터로서 혹은 콘텐츠 기획을 하는데도 큰 도움이 됩니다. 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콘텐츠와 마케팅이라는 단어, 우주랑 같은 개념이에요. 제가 하나 예를 들어드리자면, 세상에는 토끼가 되게 다양하게 많죠. 귀가 짧은 토끼도 있고, 넓은 토끼도 있고, 귀가 긴 토끼도 있고, 귀가 짧은 토끼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 전체를 뭉뚱그려서 토끼라고 하죠. 마찬가지예요. 콘텐츠나 마케팅도 여러 가지 마케팅 방법을 하나로 줄여서 마케팅이라고 하는 거고요. 여러 가지 콘텐츠 형식이 있는데 그걸 줄여서 그냥 콘텐츠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콘텐츠 마케팅이란 거는 우주 같은 단어에 또 우주 같은 단어를 붙였으니까 좀 더 붕 뜰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거에 대한 생각을 먼저 시작하면서 강의를 진행하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제가 생각하는 광고와 마케팅, 콘텐츠에 대한 영역을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제가 생각하는 마케팅이란 것은요,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동사라고 주로 이야기를 하는데요. 우리가 이것을 해서 이렇게 할 것이다 라는 어떤 브랜드의 방향성, 마케팅 수단을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한 어떤 의지 같은 것이 좀 담겨 있는 편이고요. 광고는요, 이 마케팅의 전략이나 마케팅으로 이루고자 하는 어떤 목적을 위해서 유형의 어떤 걸 만들어내는 것, 그걸 광고라고 하고, 광고를 우리는 또 콘텐츠라고 흔히 부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콘텐츠 마케팅이라고 한다면 이렇게 좀 구분 지어서 이것은 이것이고 이것은 저것이구나 라고 생각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벤 다이어그램을 한번 정리해보면 좀 깔끔하게 정리가 되실 거예요. 자, 그럼 제가 하는 일 한번 풀어볼까요? 그러면 저는 어떤 고객사 혹은 그러니까 에이전시니까요. 어떤 사람이 저한테 의뢰를 하면 어떤 마케팅 전략을 실행하기 위해서 저는 거기에 필요한 콘텐츠를 기획을 하고 만들고 그런 콘텐츠를 다양하게 컨설팅까지 해주는 일을 하고 있어요. 자, 이제 어느 정도 콘텐츠나 마케팅에 대해서 제가 빠르게 한번 훑어들었는데 이 정도 괜찮으실까요? 괜찮으셨으면 좋겠어요. 네, 본격적으로 강의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들 제가 생각을 많이 하는 강의라고 했잖아요. 자, 첫 번째 질문을 한번 드려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는 왜 마케팅을 위한 콘텐츠를 잘 만들어야 될까요? 딱 10초 정도만 생각해 볼게요. 네, 저는 어떻게 사냐면요. 사람들이 콘텐츠 속에 매력적인 메시지를 보고선 브랜드를 선택하고 또 기억해서 소비까지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콘텐츠 마케팅에서 콘텐츠를 잘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죠. 자, 두 번째. 여러분들이 만들고 싶은 좋은 콘텐츠는 어떤 모습인가요? 네, 다 생각해 보셨나요? 제가 왜 10초만 생각해 보라고 말씀드렸냐면 직관적으로 지금 바로바로 생각나는 여러분들의 생각이 정말 내가 갖고 있었던 생각입니다. 내가 어떤 답을 찾기 위해서 깊은 고민을 한다면 그건 내 생각이 아닐 확률이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존에 갖고 있었던 생각이 어떤 것인지를 먼저 짚어보고 내가 이렇게 생각했다라는 것을 한번 되돌아보고 가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어떤 콘텐츠가 좋은 콘텐츠라고 했을 때 읽는 재미가 있는 콘텐츠가 좋은 콘텐츠라고 생각하고 앞으로도 이런 콘텐츠를 만들고 싶어요. 이거 예시로 띄워드린 이 콘텐츠는 제가 처음처럼이라는 브랜드를 맡아서 만들었던 콘텐츠인데요. 읽다 보면 마지막에 반전이 있어서 되게 재미있는 콘텐츠였어요. 실제로 반도 되게 좋았고 혹시나 뭐 처음처럼 페이지라든지 인스타그램 이런 거 구독하시는 분들은 한 번쯤 마주쳤을 수도 있을 콘텐츠라고 생각을 해서 한번 예시로 가져와 봤습니다. 네, 읽는 재미가 있는 콘텐츠를 잘 만드는 게 아무래도 제 일하는 영역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여러분들에게도 여러분들이 어떤 콘텐츠를 잘 만들 것인지에 대한 생각이 이번 질문으로 한번 다 정립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있잖아요. 자, 생각을 많이 하고 우리가 어떤 생각을 정리까지 했다면 거기서 끝일까요? 생각보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만든 콘텐츠 대다수가 생각보다 기대를 많이 못 받아요. 그러면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아, 내가 실력이 없는 건가? 혹은 내가 뭔가 잘못 짚고 있는 건가? 혹은 나는 괜찮은데 우리 브랜드가 별로인 건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이 셋 다 틀립니다. 다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요. 메시지가 분명치 않기 때문입니다. 대다수의 콘텐츠들 중에서 흥행하지 못하는 대다수의 콘텐츠들은요. 메시지가 너무 많거나 메시지가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콘텐츠 하나에는 항상 하나의 메시지가 들어가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러니까 콘텐츠에 메시지가 없으면 이 독자들은 이걸 보고 그래서 어쩌라는 거지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의미가 없는 콘텐츠를 남발하게 되면 당연히 메시지가 분명치 않으니까 눈길이 가지 않겠죠. 그러니까 눈길이 가지 않으면 똑같이 콘텐츠로서 역할을 잘 하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자, 눈길이 가는 콘텐츠를 그러면 어떻게 만들면 좋을까요?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저한테 바라는 내용이겠죠. 네, 눈길이 가는 콘텐츠를 만들기 위해서 제가 일단은 여러분들의 기초에 대한 내용을 좀 해드릴게요. 너무 기초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만약에 이게 너무 기초인 것 같다 싶으시면 네, 아시죠? 배속을 빨리 하시거나 건너뛰시면 돼요. 자, 일단 콘텐츠의 3요소입니다. 콘텐츠는요, 이렇게 세 가지 요소를 갖고 있어요. 자, 공감, 재미, 정보 이렇게 세 가지 요소인데 제일 일반적으로 쉽게 만들 수 있는 콘텐츠는 하나씩의 요소들만 소구하는 겁니다. 재미만 있거나 공감만 되거나 혹은 정보만 담는 콘텐츠인 거죠. 그런데 문제는요. 공감만 되고 재미가 있고 또 정보만 다루면 콘텐츠가 흥행을 잘 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행동으로 이어지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재미만 있으면 웃고 끝납니다. 공감이 되면 이거 재밌네, 공감되네 하고 끝납니다. 정보만 있으면요. 여러분들 아시죠? 여러분들도 안 보잖아요. 안 봅니다. 재미가 없거든요. 공감도 안 되고요. 그래서 콘텐츠를 잘 만들려면 일단 공감, 재미 둘을 묶고 재미, 정보 이렇게 뭐 하나를 묶고 혹은 뭐 공감이나 정보 이렇게 하나씩 묶어서 총 요소 세 가지 중에서 두 가지 정도는 꼭 소구가 될 콘텐츠를 만들어 주셔야 돼요. 그래야 공감되는 정보 혹은 재미있는 정보, 재미있면서 공감이 되는 콘텐츠, 공감되면서 재미가 있는 콘텐츠가 나올 수 있게 되죠. 그런데 가장 좋은 브랜디드 콘텐츠는요. 공감도 되는데 재미도 있으면서 정보성도 갖고 있는 콘텐츠. 우리가 모두 만들고자 하는 그런 형태가 이렇게 세 가지 요소를 모두 갖고 있는 콘텐츠가 될 것 같아요. 자, 그 중에서 저는요. 사실 정보라는 건 우리가 뭔가
짤방을 만드는 그런 사람들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정보는 항상 그냥 가져가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정보를 어떻게 소구할 것인가, 어떻게 만들 것인가인데, 저는 공감되는 콘텐츠를 만들 것인가, 정보를 갖고 재미있는 콘텐츠를 만들 것인가, 이렇게 두 가지로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전 이 두 가지가 항상 대결을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가급적이면 이 두 가지 모두 다 가져가시는 콘텐츠 기획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사실은 이 짧 보여드리려고 이걸 갖고 왔고요. 아시는 분들은 이 밈을 아셔가지고 아실 거예요. 말이 이상하죠? 제가 생각하는 이 정보성 카피는요, 어떤 설득적인 메시지를 갖고 있어요. 뭐냐 하면, 정보를 주는 이유는 이걸 하라는 어떤 동사적인 역할을 주는 거거든요. 이걸 알고 네가 뭘 해라는 것까지 이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어떤 행동을 이끌어내려면 설득적인 방향성이 꼭 필요합니다. 저는 이거를 그래서 소개해드리고 싶은데요. 일단 마케팅이라는 것에는 설득적인 요소가 반드시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구조를 아셔야 되는데, 콘텐츠는 한 장 혹은 뭐 몇 줄 안 되지만 이 몇 줄이나 한 장 안에 이 네 가지의 요소가 들어가야 됩니다. Why, How, If라는 논리 구조인데요. 이거는 이제 기획의 정석이라는 책을 쓰신 박신영 씨의 저서에 나오는 이야기이기도 하고요. 실제로 광고 대행사라든지 아니면 콘텐츠를 기획할 때 이런 부분이 많이 사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알아두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너에게 왜 필요하고, 필요한 것은 무엇이며, 이 필요한 이 콘텐츠로서 어떻게 할 건지를 너에게 알려줄 거고, 그렇다면 만약 네가 이 콘텐츠 혹은 이 정보를 활용했을 때 어떻게 될 것이다 라는 이프적으로 상상할 수 있게끔까지 만들어 주어야 되는 것이죠. 제가 생각하는 카피의 기본은 공감입니다. 왜 공감이냐면요, 사람들은 공감하는 것에서 이거 맞아, 내 얘기지 하는 것에서 갑자기 호감을 보이기 시작합니다. 자, 콘텐츠가 사람에게 어떤 호감을 가지려면요, 굉장히 큰 노력이 필요한데, 공감이라는 능력, 우리가 항상 공감이 되는 걸 만들어 봐, 공감이 안 돼, 공감 능력을 키워봐,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어떻게 공감을 만들어야 되는지, 어떻게 하면 공감이 만들어질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더라고요. 저는 공감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다들 그 상황에 한 번쯤 했던 그 생각을 다시 콘텐츠로 만드는 게 공감을 불어일으킨다고 생각을 해요. 자, 공감은요, 제가 정의하기로 다수가 겪어봤던 어떤 상황을 설정합니다. 그리고 그 상황에서 감정이 동요하는 사람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 감정이 동요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콘텐츠가 이야기를 할 때 공감되는 콘텐츠가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공감은요, 정확하게 얘기하자면 감정을 터치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상황에서 어떠한 감정을 느꼈었는지를 알려주는 거죠. 그 감정은요, 그 상황에 이입하게 했을 때 생겨나는 것이거든요. 자, 옆에 예시를 하나 갖고 왔어요. 이건 대학생 몽글이라는 페이스북 페이지에서 제가 출처를 표기하고 갖고 온 건데요. 이 페이지 되게 재밌는 거 많이 올라오니까 팔로우 안 하시는 분들은 팔로우해서 좀 봐보시는 것도 추천해 드릴게요. 카페 알바를 하고 있는 알바생의 모습이 나오는데요. 자, 이 상황은 어떻죠? 카페 알바를 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 알바생, 그렇다면 이 상황에서 공감이 되는 사람들은 누굴까요? 카페 알바를 해봤던 사람, 혹은 카페 알바를 하고 있는 사람. 그렇겠죠? 이 두 가지 두 가지 사람들은 이 상황에 감정이입을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렇다면 이 상황에서 그 말하는 분이 좀 이따가 앉아있다 갈 건데 비싼 거 시켜야겠지라는 손님의 생각을 또 해볼 수 있죠. 우리는 약간 밤 늦게 가면 그런 생각 한 번은 하잖아요. 요즘에는 코로나 때문에 안 되지만. 그러면 알바생은 어떤 마음일까라고 했을 때, 실제로 알바생들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메리카노 시켜라. 제일 쉬운 거 시켜라. 카페 알바 해보셨던 분들은 한 번쯤 이 생각 해보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콘텐츠의 공감 수치를 가장 높일 수 있는 방법은 뭐라고요? 상황, 그리고 이 상황에 등장하는 인물들에서 내가 누군가에게 공감시킬 것인가를 상정하는 것이 공감을 만들어내는 아주 중요한 장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좀 생각을 해보시니까 어떻게 구조가 좀 만들어지시나요? 공감에 대해서? 공감 콘텐츠를 잘 만드시는 것만 해도 여러분 이 콘텐츠 강의에서 많은 걸 배워가실 수 있는 부분이니까 이 부분은 꼭 체크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제가 생각하는 아까 세 가지 요소들 중에서 공감, 재미, 정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첫 번째 정보를 말씀드렸고, 정보는 설득이다. 두 번째 공감은 뭐다? 네, 기본이다 라고 말씀드렸고, 그럼 재미는 뭘까요? 핵심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SNS 콘텐츠는요, 누가 보죠? 할 일이 바쁜 사람이 볼까요? 굉장히 진중한 사람이 보나요? 아니죠. 자, SNS 공간은 기본적으로 타겟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매스 타겟은
엄청나게 진중한 사람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SNS를 왜 이용하냐 하면 사치를 부리고 싶어서 이용하거든요. 내가 시간이 남아 돌아요. 시간을 여기다 쓰고 싶어서 막 몸서리 치는 사람들이 들어와서 막 시간을 흘리고 다닙니다. 시간적 사치를 부리는 공간이거든요. 그러면 재미가 없는 곳에 내 시간을 쓰고 싶을까요? 그렇진 않죠. 여러분도 그러지 않잖아요. 재미있는 걸 찾아다니죠. 저장하고. 그렇기 때문에 SNS 콘텐츠 기획에서 기본은 공감이지만 핵심은 뭐다? 재미다. 그러니까 아까 3요소 중에 재미, 공감, 정보 중에 뭐가 제일 중요하다고요? 재미는 반드시 가져가셔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다른 분들은 다를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한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이제 콘텐츠 3요소를 말씀드렸으니까 콘텐츠 3대 유형에 대해서도 한번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자, 여러분들이 잘 아실 거예요. 뭐 텍스트로만 이어진 게 있고 이미지로만 만들어진 게 있고 영상 콘텐츠로 만들어진 게 여러분들 다 아시죠? 다 아시는데요. 이 강의에서는요. 제가 이것들을 다 알려드리고 싶지만 여러분들의 시간은 소중하고 저의 시간도 제한적이기 때문에 오늘 텍스트와 이미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텍스트와 이미지에서 콘텐츠 기획을 어떻게 할 것인가 라고 생각했을 때 여러분들 콘텐츠를 어떻게 만들지라는 생각을 해보셨을 거예요. 자, 그 순서를 모르시는 분들이 가끔 있어요. 왜냐하면 콘텐츠를 만드시는 분들 대부분은 감으로 일하시기 때문이에요. 아, 이렇게 했었지? 이렇게 해야겠다 라고 생각을 하죠. 왜냐하면 경험으로 나오는 플로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딱히 이런 거 정리를 해볼 생각을 하지 않는 거죠. 왜냐하면 해왔던 것들이니까. 그래서 제가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려고. 처음 하시는 분들은 좀 어려울 수 있거든요. 자, 처음에 아이데이션을 합니다. 아이데이션 한 다음에 기획안을 구성을 하죠. 영상 같은 경우에는 이제 스토리보드까지 같이 구성을 해야 돼요. 그 다음에 기획안을 구성을 했으면 이 기획이 컨펌이 되거나 기획을 진행하기로 하겠죠. 그 다음에 필요한 소스를 확보합니다. 그리고 계획안이라는 걸 정리를 하고요. 그 다음 내용을 작성하시고요. 그 다음에 디자인이라든지 이런 편집 과정을 거쳐서 콘텐츠가 나오게 됩니다. 근데 바로 나오면 너무너무 좋겠죠. 너무너무 좋아요. 제일 좋아하는 거예요. 원컨펌 한 번에 끝. 너무 좋지만 여러분들 그런 인생은 없습니다. 여러분들도 한 번의 시행착오는 반드시 겪잖아요. 수정을 반드시 거쳐야 되고요. 수정을 거치시려면 한 번으로 족하면 딱 좋은데 한 번의 수정, N번이라고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원하는 만큼 수정을 하시고 난 다음에 완성된 콘텐츠를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발행까지 하시게 될 건데 하나의 콘텐츠 제작 메커니즘을 제가 한번 싹 보여드렸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여러분들이 주안점을 둬야 될 부분이 딱 하나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기획안과 계획안 어떤 차이가 있는지 혹시 알고 계시나요? 아마도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거라 생각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기획안에 계획안을 포함해서 쓰고 있거든요. 그런데 엄밀히 따지자면 조금 예산 규모가 큰 일을 하게 되면 기획안과 계획안이 별도로 작성되어야 되는 상황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뭐냐면요. 기획안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이 일을 하겠다, 이 콘텐츠를 만들겠다라고 어떤 설득의 과정이 들어가요. 설득적인 메시지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이걸 해야 되는 이슈가 있기 때문에 설득을 해야 되거든요. 이 키를 쥔 사람한테 설득을 해서. 계획안은 뭐가 다를까요, 그러면? 앞에서 설득을 했으니까 계획에서도 설득을 해야 될까요? 설득이 필요 없죠. 그러니까 계획안은 좀 더 구체적으로 실행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단계입니다. 그러니까 기획안에는 설득이 들어가니까 설득적인 어떤 논거나 추치나 이런 것들이 들어갈 거고 계획안은 어떻게 들어가겠죠? 시간이나 비용이나 이런 것들이 좀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겠죠. 이런 차이가 있다는 거 여러분들 잘 알아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런데 우리가 시간이 많지 않고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예산도 한정적이기 때문에 기획안이나 계획안을 보통은 같이 씁니다. 편의상 위해서. 그래서 기획이 동시에 계획이 돼서 바로 제작으로 들어가는 경우도 많은데 예산이 클 경우에는 혹여나 중간에서 이제 미스 같은 것들, 미스 커뮤니케이션이라든지 어떤 빠뜨리는 부분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두 개로 나눠서 진행하시는 걸 추천해 드려요. 실제로 대행사에서도 이렇게 하는 곳들이 좀 많습니다. 자, 제가 이제 순서대로 한번 말씀을 드릴 건데 경쟁사 레퍼런스를 많이 보고 소재, 그러니까 우리의 소재를 노출시킬 맥락을 발굴하는 과정을 저는 아이데이션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여러분들 제가 맨 처음에 장표에서 뭐라고 설명을 드렸죠? 우리가 의도가 좋고 우리의 제품이 너무 뛰어나더라도 콘텐츠가 잘 만들어질 거란 보장은 없습니다. 그 왜 그러냐 하면 아이디어의 문제 때문이거든요. 제일 어려워하시는 부분도 이거예요. 어떻게 아이데이션을 해야 하죠? 라는 질문을 굉장히 많이 하시는데 저는 에코 브랜드일수록
뭔가 특별하고 달라야 한다라는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무엇이냐 하면 모든 브랜드가 모든 어떤 기업들이 콘텐츠를 제작할 때 그 플로우나 생각하는 방법은 똑같아요. 다만 우리가 이 생각을 어떻게 더 잘 표현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아이디어를 어떻게 찾아내서 어떻게 구현하는지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저는 아이데이션 부분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다른 곳이랑 똑같지만 여러분들 아이디어는요, 내가 가만히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신이 내린 선물처럼 뿅 튀어나오는 게 아닙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네, 방 선생님께서 얘기하셨죠. 이제 BTS를 키워내신 방 선생님께서 아이디어는 뭘로 만든다? 네, 엉덩이가 만든다라고 얘기하셨어요. 그러니까 뭐냐면요, 내가 물론 앉아서 가만히 자고만 있으면 나오지 않아요. 물론 내가 앉아서 고민하는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앉아서 고민한다고만 끝이 날까요? 자, 우리는 이런 걸 배웁니다. 인풋이 있어야 아웃풋이 있다라는 말도 한번 들어봤을 거예요. 그러면 아웃풋이라는 아이데이션을 내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죠? 인풋이 필요하죠. 인풋은 어디서 나올까요? 다른 걸 봐야죠. 그러니까 많이 회자되는 콘텐츠들, 하루에도 쏟아져 나오는 콘텐츠들 여러 가지를 보고 여기서 내가 생각하기에 우리의 제품 혹은 우리의 콘텐츠를 가장 잘 설명해 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라고 생각을 해보시고 레퍼런스를 찾아서 그걸 유사하게 만들어보는 과정이 여러분들의 고유의 아이디어를 갖게 해주고 이런 콘텐츠 기획에 도움이 되는 방법으로 발전될 수 있거든요. 자, 제가 좀 말이 좀 길었던 것 같아요. 자, 아이디어란 뭐냐? 사람들이 호감을 보이는 레퍼런스를 얼마나 많이 보느냐 혹은 얼마나 빨리 보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것 같아요. 자, 여기 좋아요라는 걸 갖고 왔죠. 제가 페이스북에 팔로우하는 페이지를 갖고 온 건데요. 작년 9월 기준으로 제가 3,941개의 페이지를 팔로우하고 있더라고요. 자, 대부분 이제 여러분 오프라인 강의였다면 여기서 한번 와라는 소리가 들렸을 건데, 네, 제가 들렸다는 걸로 가정을 할게요. 자, 페이스북 페이지를 3,900개인데 지금 2021년 7월이니까요. 저는 뭐 4,000개 넘겼을 것 같아요. 엄청나게 많은 것들을 팔로우하고 있죠. 엄청나게 많은 정보를 받아들이고 엄청나게 많은 페이지의 콘텐츠들을 보면서 제 피드는 단 한 번도 구태한 콘텐츠가 올라온 적이 없습니다. 항상 빠르고 항상 새로운 것들만 올라와요. 그렇다 보니까 제가 아이디어를 찾는데 금방 찾아져요. 왜냐하면 항상 새로운 게 보이거든요. 그렇다면 저는 아이디어를 그냥 이거 하는구나 하고선 그냥 돌려보낼까요? 아니죠. 재미있는 아이디어, 내가 괜찮다고 생각하는 아이디어는 항상 캡처해둬요. 그리고 뭐 인스타 계정을 하나 파서 거기다 아카이빙을 해놓거나 아니면 폰 앨범을 하나 만들어 놓거나 하는 식으로 아카이빙을 꾸준하게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여러분 금방금방 잊어버리니까요. 자, 여러분 아이데이션에 대한 이야기가 끝났어요. 그러면 아이데이션 다음에 뭐라고 했죠? 기획안이라고 했죠. 자, 기획안을 씁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기획안과 계획안을 따로 쓰는 경우도 있지만 같이 쓰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쓰고 있는 원페이퍼 기획 계획안 하나 갖고 왔어요. 자, 기획안과 계획안을 쓰실 때 가장 중요한 건 뭘까요? 네, 맞아요. 지금 여러분들이 말했다고 생각할게요. 자, 텍스트를 읽고 아마 제가 쓴 걸 보고 읽으시겠죠? 텍스트를 읽고 이 콘텐츠를 상상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기획안은 그게 목적이에요. 같은 그림을 그리게 해주는 것. 내가 생각한 그림을 이미지와 텍스트로 상대방도 똑같이 생각하게 만드는 것이 기획안과 계획안의 역할과 목적이기도 합니다. 자, 저는 이 기획안, 이 포맷은요, 그냥 제가 맘대로 만든 포맷이고요. 사실 여러분들에게 맞게 수정을 하셔도 되고, 맘대로 만드셔도 돼요. 그냥 저는, 요 정도만 필요하겠다라고 해서 갖고 온 거고요. 예시를 통해서 몇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포맷의 형태는 고정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필요한 요소를 추가해서 쓰시면 됩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첫 번째, 콘텐츠의 유형은 필수로 언급을 좀 해주셔야 됩니다. 자, 유형 언급 안 하시는 분들 꽤 많아요. 그러니까 이 콘텐츠가 영상인지 이미지인지, 이미지라면 정방형인지 가로형인지 세로형인지, 영상이라면 이게 몇 분짜리, 뭐 그러니까 30초 이내의 쇼폼인지 아니면 뭐 1분이 넘어가는 긴 형태로 가는 건지 이런 것들을 형식으로 꼭 표시를 해주셔야 되고요. 주제는 뭐다? 메시지다. 이 콘텐츠에는 하나의 메시지만 실려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메시지가 너무 많으면 이걸 보는 사람은 헷갈려해요. 여러분들이 말하고 싶은 게 많겠지만 말하고 싶은 게 많다면 각각의 메시지를 담은 콘텐츠를 여러 개 만드시는 게 맞아요. 하나의 콘텐츠에 너무 많은 욕심을 내진 마세요. 자, 일정은요, 보통 콘텐츠 납기일이라고 표현했는데 제가 이거는 발행일로 바꿔도 될 것 같아요. 자, 수정 시간을 반드시 고려해서
최소한 영상의 경우에는 최소한 3일 정도는 여유를 두시고요. 이미지나 텍스트 같은 경우에는 최소한 반일 정도는 생각하고 반영해야 될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수정할 시간을 꼭 남기시고 일정을 잡으시길 바라고요. 내용 면에서는요. 이제 제가 이 옆에 서울시 해치 캐릭터를 활용한 콘텐츠를 만든 거 예시로 하나 갖고 왔는데 사전에 이걸 보는 사람과 합의가 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요. 뭐냐면 빨간 글씨는요. 상황을 설명하는 거고요. 검은 상자 안에 하얗게 칠한 글씨는요. 자막입니다. 이렇게 사전에 합의를 하고 있는 내용이 필요해요. 이런 건 제가 적어놓지는 않았는데 여러분들 강의를 들어야만 알 수 있도록 일부러 적지 않았어요. 제가 실수한 게 결코 아닙니다. 네. 그리고요. 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뭐 상황을 설명을 하고 텍스트를 설명하고 이게 그려질 수 있도록 만드시면 되는데 자 문제는 이거예요. 누구나 상상력이 뛰어나고 누구나 눈앞에 그림을 그리면 좋겠죠. 그렇지만 대다수의 콘텐츠 기획자들보다 정말 많은 사람들은 그림을 덜 그립니다. 상상을 잘 못해요. 머리로 그리질 못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다? 레퍼런스다. 근데 또 레퍼런스를 막 한 콘텐츠 하나에 레퍼런스만 서너 개씩 보는 분들도 있어요. 자 그러면 헷갈릴까요? 안 헷갈릴까요? 헷갈리죠. 내가 만들 콘텐츠와 가장 유사한 레퍼런스 하나만 딱 정해서 보여주시는 걸 추천해 드릴게요.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 이걸 본 사람이 머릿속에 그림을 정확하지 않더라도 유사하게는 그릴 수 있거든요. 네, 아셨죠? 자, 근데 업로드 텍스트 부분, 이거는 이게 뭔가 인스타그램에서는 본문 바디글이라고도 하고요. 이걸 부르는 사람들은 명칭을 다 다르게 부르지만 저는 업로드 텍스트라고 부릅니다. 이 부분은 제가 왜 체크를 하냐 하면 업로드 텍스트 부분은 여러분 맞춤법 검사를 반드시 해줘야 되기 때문이에요. 맞춤법이 틀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맞춤법이 틀리는 게 컨셉일 수 있어요. 네, 컨셉으로 막 그 홀맨이즈백처럼 굉장히 맞춤법 일부러 틀리고 막 아재 말투 쓰고 컨셉일 수 있어요. 근데 컨셉이 아닌데 실수가 나왔다. 주로 이 업로드 텍스트에서 나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시안에만 신경 쓰고 영상에만 신경 쓰다 보니까 본문 바디글에는 신경을 좀 덜 쓰는 거예요. 덜 쓰니까 어떻게 된다? 실수가 나온다. 사람들은 어떻게 되죠? 우리 브랜드에서 발행된 이것들이 컨셉이 아닌데 실수가 나왔다? 지적합니다. 여러분들 뉴스 보실 때 야 기자가 맞춤법 틀리냐라고 비난받는 거 많이 보였을 거예요. 그분들이 무능해서 그럴까요? 아니요. 바쁘고 빨리 쳐내야 되니까 실수가 나온 것 뿐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런 오탈자 실수가 안 나오리란 법이 없으니까 꼭 체크하시길 바랄게요. 자, 아까 메커니즘에 대해서 말씀을 해드렸고 기획안에 대해서 말씀을 해드렸으니까 이제는 한눈에 콘텐츠는 발행까지 어떤 과정을 거치는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볼 거가 필요할 것 같아서 갖고 왔어요. 일단 컨펌자라고 하는 것. 여러분들이 뭐 에이전시에 있다면 에이전시의 어떤 고객사가 될 수 있겠고 아니면 내 사수가 될 수도 있겠죠. 아니면 내 뭐 부장님이 될 수도 있고. 자, 소재라는 것을 전달받습니다. 대다수의 이제 컨펌자들은 소재라는 것을 많이 주지 않아요. 않습니다. 단언컨대 소재를 많이 주는 고객사는 정말 좋은 고객사입니다. 정말 좋은 키맨이고요. 소재를 주지 않아요. 그래서 회색 표지를 해놨고요.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으니까요. 그런데 일단 우리는 월간 캘린더를 작성을 먼저 합니다. 자, 월간 캘린더를 작성하면 한 달치가 그대로 다 나올 수 있나요? 아니죠. 그리고 저는 한 달치를 다 만들어 놓고 이것을 가안이라고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자, 가안으로 쓰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를 한 달치 다 나왔으니까 다 만들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하시는 그 순간이 망하는 지름길이에요. 자, 하나 예를 들어 드릴게요. 제가 작년 한 2월쯤에 이제 어떤 한 브랜드에서 이제 봄에 놀러 가기 좋은 이런 콘텐츠 같은 것들을 좀 기획을 하고 있었어요. 촬영까지도 좀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자, 2월에 누가 오셨죠? 그질병이 왔죠. 그질병이 온 것 때문에 이제 어떻게 됐다? 네, 제가 기획했던 나들이 콘텐츠는 전혀 못 쓰게 됐다. 한 달치 잡아놓은 거 찍었으면 어떻게 됐다? 망할 뻔했다. 심지어 그게 1년 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1년 넘어서까지 헛고생한 셈이 되겠다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월간을 잡으시는 건 가안으로 잡으시는 거예요. 대신에 주간 콘텐츠는 어떻게 된다? 확정안으로 잡으시는 겁니다. 월간의 소재와 방향 정도, 주간에는 좀 정확한 콘텐츠 기획을 적어놓으시는 게 좋아요. 해서 주간 기획안을 컨펌자에게 일단 먼저 확인을 받으세요. 기획이라고 했죠. 설득이 필요합니다. 상호 합의가 돼야 돼요. 컨펌자에게. 자, 합의가 됐어요. 그럼 그 다음에 콘텐츠를 제작합니다. 먼저 제작하고 이렇게 할 거야라고 받지 마세요. 네, 2번 일하게 되니까. 아셨죠? 그래서 제작을 하시고 요 제작된 거를 또 컨펌을 보냅니다. 그럼 그쪽에서 오케이 하면 이제 그냥 진행 확인이 된 거예요. 그리고 콘텐츠 예약을 하고 발행 전날에 한 번 더. 만약에 다음날 오전 발행이면 발행 전날에 한 번 더 확인을 받고
그날 뭐 다음날 오후에 발행이 돼요. 그러면 그냥 그날 아침에 컨펌을 받으세요. 왜냐하면요, 내가 이거를 발행하는 담당자니까 난 이 스케줄 다 알고 있거든요. 근데 이 담당하시는 분, 나의 뭐 컨펌자가 있다고 한다면 그분은요, 나의 일이 곁가지일 수 있어요. 까먹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한번 친절하게 알려주는 거예요. 내가 일을 하고 있다는 어필을 할 수 있고, 일단 내가 이렇게 만들었다는 게 오늘 나갑니다라는 걸 알려줌으로 인해서 이제 그분들 관심 있게 보겠죠. 그리고 피드백을 할 거고. 그런 게 있어야 나에게 발전이 있고 이 브랜드에도 발전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채널 발행을 하고 모니터링을 또 말씀을 드려야 될 건데, 모니터링이 정말 중요해요. 자, 여러분들 콘텐츠는 누굴 위한 기획이죠? 브랜드와 나를 위한 기획인가요? 그런 기획은 정말 가치가 없습니다. 브랜드와 나를 위한 기획은 흥행하지 못해요. 그럼 누굴 위한 기획이죠? 너. 모든 기획은 2인칭입니다, 여러분들. 보는 사람을 위한 기획이 전부이기 때문에 모니터링을 반드시 해야 돼요. 내가 만든 콘텐츠가 모니터링을 했더니 욕을 많이 먹었어요. 그럼 이 콘텐츠 만들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반응이 없어요. 그러면 고민해야죠. 왜 반응이 없지? 반응이 많은 콘텐츠가 나왔어요. 이건 왜 반응이 많았을까? 고민을 해야죠. 그렇기 때문에 모니터링은 여러분들이 콘텐츠 기획자로서 좀 더 나아질 수 있는 좋은 방향성을 제시할 수 있다는 면에서 꼭 해야 되는 일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제 어떤 식으로 콘텐츠가 발행까지 이어지는지 한번 말씀을 드렸어요. 콘텐츠에 대해서 좀 뭔가 알 것 같은 느낌이 좀 오시나요? 네, 그래서 지금부터는 조금 디테일하게 그 기획의 안에 들어가는 것들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해요. 자, 콘텐츠는요, 여러분 크게 비주얼 소스와 카피 이렇게 두 가지, 그러니까 텍스트 요소인 거죠. 두 가지 요소로 구성이 됩니다. 제가 크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처음에는 카피부터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카피라이팅에 대한 두려움 같은 것들이 있는 분들이 많으세요. 뭔가 되게 멋들어지게 써야 될 것 같고, 뭐가 되게 카피라이터가 뭐 있어 보이잖아요. 뭔가 되게 명문장을 써야 되는 사람만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전혀 그렇지 않고요. 문장을 그냥 쉽게 짧게 쓰시면 좋은 카피가 돼요. 간단하죠. 이게 뭐냐면요, 우리가 하고 싶은 말이 너무너무 많아요. 너무너무 많은데 그걸 문장으로 옮기면요 엄청 더 많아져요. 대문호였던 분이셨는데 톨스토이였나? 그분이 이제 이런 얘기 하셨어요. 그래서 무척이나 매우만 빼도 정말 좋은 글이 만들어진다 라고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그것처럼 우리가 정말 쉬운 단어와 짧은 호흡의 구어체만 쓰셔도 정말 좋은 카피가 나오거든요. 자, 문어체와 구어체는 그러면 어떻게 구성을 하느냐? 자, 문어체를 쓰기 위해서 우리가 글을 씁니다. 그걸 입을 한번 내서 읽어보세요. 근데 입에 붙어요, 잘? 그럼 내 말투가 반영이 돼서 구어체 문장이 된 거고요. 내가 읽어봤는데 좀 뭔가 튀는 느낌이 들어요. 그러면 문어체인 거예요. 쉽죠? 구어체, 말로 하는 글이죠. 그러니까 말로 자연스러우면 구어체 문장이에요. 자, 예시 하나 갖고 왔어요. 반말 써도 괜찮죠. 컨셉에 맞다면. 우리 브랜드의 방향성과 맞다면 쓰셔도 해요. 자, 뭐 직장 내일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 회사에서 하고 있는 건데, 그냥 이건 좀 쉽고 짧게 써라는 예시로 하나 갖고 왔어요. 이거는 근데 그냥 문장이 반드시 동사로 끝나지 않아도 괜찮다는 말을 해드리고 싶어서 갖고 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동사로 끝을 내야 된다는 강박 같은 게 있어요. 뭐뭐입니다 라고 끝나는데, 보통 좀 요즘 SNS의 카피 문법에서는요 동사로 끝내기보다는 뭐뭐함 이런 식으로 명사로 많이 끝내요. 뭐 실제 내 업무량이 이렇고 팀장이 보는 내 업무량이 이렇다라는 거 그냥 단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정의만 하고 끝내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따라서 여러분들도 굳이 문장을 길게 쓰실 필요 없습니다. 콘텐츠 얘기할 때 항상 빠지지 않는 이야기가 있어요. 야, 좀 궁금하게 만들어봐. 좀 이렇게 사람들 후킹하게 좀 긁히는 카피 써봐 라고 얘기 많이 하거든요. 자, 그럼 긁히는 걸 어떻게 하냐? 어디 긁어야 뭐 효자손도 아니고 콘텐츠가 어떻게 긁어야 될까요? 자, 스킬 같은 게 있습니다. 알면서도 누를 수밖에 없도록 호기심을 자극하려면 두 가지 정도를 추천해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활용하시기 좋은 걸로는. 첫 번째는요, 그냥 그 제목을 의문형으로 만드는 거예요. 자, 의문을 갖게 되면요,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냐면 결말을 궁금해합니다. 그래서 뭔데? 자, 예시 하나 보여드릴게요. 강아지집 만들어주는 전셋집이 있다 라는 스브스 뉴스의 콘텐츠를 하나 갖고 왔어요. 자, 제목에서 의문형으로 시작을 했죠. 강아지를 만들어주는 전셋집이 있으니까 이걸 콘텐츠를 만들 걸 거예요. 자, 이미 결론은 얘기되었어요. 하지만 여러분들 의문형으로 콘텐츠 제목을 뽑는 순간 사람들은 그 과정이 궁금하기 시작합니다.
호기심이 생겨요. 따라서 여러분들 호기심을 자극하려면 그냥 단순하게 끝에 평서문에 물음표만 붙여주시면 돼요. 간단하죠? 그리고 또 하나의 방법은 숫자를 활용하시는 겁니다. 자, 강아지집 만들어주는 전셋집 9이라고 숫자를 붙여볼게요. 그러면 강아지집 만들어주는 전셋집 9가지를요, 사람들은 중간에 이탈하지 않고 다 보려고 해요. 그런데 강아지집 만들어주는 전셋집들이라고 표현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요, 사람들이 하나 둘 보고 그냥 이탈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규정해주는 걸 생각보다 되게 좋아해요. 그러니까 뭐 숫자로 몇 개를 규정을 딱 해주죠. 그럼 난 이거를 다 확인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무의식적으로.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두 가지 정도를 활용하시면 여러분들이 생각보다 호기심을 자극해서 긁히는 카피를 쓰실 수가 있다는 점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재미있는 콘텐츠를 기획하시고 싶다면 저는 개인적으로 카피의 온도차를 주라고 말씀을 드려요. 이거는 사실 많은 콘텐츠 카피라이터들이 이제 말씀을 하시는 부분이기도 한데요. 이야기의 흐름이 이렇게 쭉 흘러가면 재미가 없어요. 어떡하죠? 영화를 봐도 재미있는 것들은 이렇게 가다가 에너지가 빠졌다가 올라옵니다. 이런 것들이 재미를 발생시키거든요. 콘텐츠도 마찬가지예요. 자, 우리의 콘텐츠는 영화보다 짧죠. 짧으니까 2가지 문장 정도로 바로 흐름을 만들어낼 수 있는데, 자, 결말을 비틀어서 반전을 주면요, 독자들이 예상했던 그 결과는 다르기 때문에 메시지가 재미있어지고 콘텐츠가 에너지를 얻습니다. 예시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자기 전에 뭐 먹지 말라고 해서 요즘 잘 안 자 라고 하는 콘텐츠죠. 자, 원래대로는 뭐죠? 자기 전에 뭐 먹지 말라고 하면 뭘 안 먹은 게 맞죠. 그렇지만 나는 먹기 위해서 잘 안 잔다 라는 콘텐츠가 되어서 이게 예상했던 것과는 다른 맥락으로 콘텐츠가 흐르잖아요. 그러면 이게 재밌어져요. 그리고 또 하나, 아까도 카페 알바생의 것과 비슷한 건데, 이게 제가 맡았던 르르르라는 브랜드에서 콘텐츠를 좀 더 임팩트 있게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라고 해서 번역기 컨셉을 갖고 온 건데요. 카페 알바생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희 저녁 11시 마감인데 괜찮으시겠어요? 라고 얘기하는데, 자, 11시 마감의 상태에 있는 카페 알바생이에요. 그러면 속마음은 어떻게 이야기를 할까? 꺼져. 한마디로 정의를 할 수 있겠죠. 자, 공감되는 상황에서 강렬하게 앞에서는 길게 이해한 걸 끝에서는 간략하게 정리했습니다. 앞에서 예상할 수 있는 플로우를 그대로 가지 않고 반전을 줬습니다. 콘텐츠가 재미있어집니다. 이런 걸 저는 온도차 전략이라고 하고요. 온도차를 만드는 방법은요, 사실 처음에는 조금 어려워요. 그렇지만 연습이 되면 충분히 만드실 수 있는 방법인데, 어떻게 연습하느냐가 중요하겠죠. 자, 어떻게 연습하냐 하면 평소에 우리에게 익숙한 문장들, 익숙한 서사를 먼저 수집을 하십시오. 그리고 그 수집한 것들을 결말만 바꿔서 써보세요. 그러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자, 익숙한 단어나 문장을 낯설게 바꾸는 것도 콘텐츠를 재미있게 만들어주는 어떤 카피라이팅의 주요한 역할이기도 한데요. 자, 문장의 구성 요소를 바꾸는 것도 좋은 방법이 돼요. 익숙한 문장 중에 이런 게 있죠. 우리는 여행을 떠났습니다. 뭐 이런 식의 문장이 있어요. 아시아나 광고에서 이걸 어떻게 뒤집었죠? 여행이 우리를 떠났습니다 라고 바꿨어요. 자, 주체를 바꿨을 뿐이거든요. 문장은 유사하죠. 하지만 주체를 바꾼 것만으로도 이 메시지가 던지는 의미가 크게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익숙한 문장, 익숙한 단어가 낯설게 바뀜으로써 우리에게 어떤 의미 전달이 좀 더 잘 돼요. 또 하나를 말씀드리자면 접두사, 전미사를 활용해 보는 건데요. 제가 이거 해화였나요? 가다 보면 나무요리라는 술집인가 카페가 있어요. 근데 제가 나무요리라는 말을 딱 본 다음에 기억에서 남는 거예요. 왜 나무요리지? 생각해보니까 목요일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목요일이라는 단어를 목을 그냥 나무라고 바꿔 적은 건데 이게 되게 인상적이었어요. 저는 기억에 콕 박혔거든요. 그러니까 익숙한 것을 상상해보지 않았던, 생각해보지 않았던 것을 조금 다르게 변주하니까 기억에 많이 남는 거죠. 자, 뭐 이것도 합친 것들 많죠. 뭐 브라더와 로맨스 합쳐서 브로맨스라는 줄임말이 나오기도 했고요. 또 있어 보이게 만드는 것을 합쳐서 뭐라고 하죠? 있어빌리티라고 하죠. 이런 것들. 뭐 밥블레스유, 뭐 이건 프로그램명도 있죠. 뭐 트위터에서 뭔가 황제처럼 하는 사람들은 아니고 뭐 누굴 지칭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트왕이라고 하죠. 그런 사람들을. 그런 것처럼 접두사나 전미사를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식이 될 수 있어요. 또 요즘 10대들, 뭐 20대들 이런 거 앞에 킹 붙이는 거 많이 하죠. 뭐 킹 받는다, 뭐 킹정, 뭐 킹본 있네, 뭐 이런 거 많이 쓰는데 이런 식으로들 활용을 잘 하니까 SNS에서 먹히는 화법들이 있어요. 그런 걸 좀 보시고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마 이걸 알고 계시면 그런 것들이 눈에 좀 보일 거예요.
자, 그리고 익숙한 문장을 다르게 한번 말해보겠습니다. 자, 제시어는 출입금지예요. 여러분, 출입금지를 어떻게 다르게 말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기 어려울 것 같아서 제가 좀 가져왔어요. 첫 번째, 관계에서도 못 들어가는 곳. 출입금지니까. 들어가지 말아라는 의미가 담겨 있죠. 자, 출입금지는 어떻게 또 표현할 수 있을까요? 문처럼 보이지만 벽입니다. 문을 열어봤자 벽이 있으니까 들어가지 마라. 라는 의미가 담겨 있죠. 자, 문을 들어갈 때는 이제 맘대로겠지만 나올 때는 아니란다. 들어가지 말라는 거겠죠? 네. 문 뒤에는 큰 곰이 있고 사람을 찢어요. 들어가지 말라는 얘기가 담겨 있죠. 네. 출입 금지를 또 다시 바꿔 말하자면 문이 열린 뒤에 흠회하면 늦습니다. 네. 문을 열지 말라는 소리죠. 그러니까 출입 금지라는 하나의 단어를 이렇게 다양하게 말할 수 있어요. 이게 카피라이팅의 영역이고 콘텐츠 기획의 영역이거든요. 근데 이거는요. 제가 말씀드렸죠. 적는다고 혹은 이 강의를 한번 본다고 여러분들이 즉각적으로 바로바로 다 나올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연습과 생각이 만들어내는 영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게 가능하구나, 이렇게 해봐야겠구나 라는 정도의 방향성을 가지고 여러분들 익숙한 문장을 다르게 말해보는 걸 연습해 보시길 바랄게요. 자, 이제는 이런 건데, 자, 유머 있는 콘텐츠와 위트 있는 콘텐츠를 어떻게 만드느냐 라는 질문을 많이 받아서 제가 이거 하나 갖고 왔어요. 자, 유머와 위트는 정말 종이 한 끗 차이거든요. 종이 한 끗 차이라는 게 왜 드러나냐 하면 제가 예시를 갖고 온 문장을 한번 볼게요. 자, 유머는요, 행복은 멀리 있는 것이다. 존나 저 멀리 있는 것이다 라고 하죠. 자, 문장의 느낌이 어떻죠? 거칠죠. 그리고 예상과는 다른 결말을 보여주죠. 그러니까 예상과는 다른 결말에서 재미가 한번 생겼는데 그 재미가 거칠게 표현되면 유머가 돼요. 그렇지만 위트는 어떻게 표현하냐면요, 행복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닌데 뭐야, 그럼 내 행복 어디 있어요? 이런 식으로 아주 예상의 밖의 곳으로 튀어버리죠. 예상 밖의 곳으로 이 결말이 튀면서 동시에 표현에서 비속어가 사용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표현이 부드럽죠. 좀 정숙하다는 표현이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위트와 유머는 정말 한 끗 차이거든요. 그러니까 표현에서 내가 너무 거친 표현 쓰지 않으면 위트가 되는 거고요. 거친 표현 쓰면 유머가 돼요. 근데 대다수의 브랜드는 이 유머와 위트의 차이를 되게 어려워하고 되게 많이 힘들어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위트와 유머를 연습하시기 전에 일단 재미를 만드는 것부터 시작하셔서 내가 재미를 좀 만드는 과정이 좀 괜찮아졌어요. 내가 뭐 에코브랜드를 뭐 홍보하는 담당자인데 우리 에코브랜드 좀 잘 홍보할 수 있을 것 같아 라는 자신감이 좀 들었어요. 그럼 그때부터 유머와 위트를 연습해 보시면 되는 겁니다. 전문 카피라이팅의 영역이니까 이걸 못해도 너무 어렵다 혹은 내가 지금 이해가 안 된다라고 생각하셔도 괜찮아요. 여러분들의 능력이 모자란 게 아니라 아직 시간이 안 된 것 뿐입니다. 자, 익숙한 소재를 색다른 방식으로 표현하는 것도 재미있는 카피와 콘텐츠로 만들어질 수 있어요. 이건 제가 롯데리아 브랜드를 담당했던 때 만들었던 건데, 여러분 햄버거 좋아하시나요? 제가 롯데리아 담당할 때 이 아재버거라는 햄버거가 출시된 적이 있었어요. 그때 이 햄버거 위에 올라가는 빵을 아닌데? 아닌데? 네, 아무튼 네, 아무튼 햄버거 위에 올라가는 빵이 변경된 적이 있어요. 제가 현재는 담당자가 아니라서 그 정확한 명칭이 기억이 안 나는데 이게 바뀌었던 게 굉장히 그 브랜드 내에서는 큰 이슈였거든요. 이거 홍보해야 되는 콘텐츠를 만들어야 되는데 저한테 떨어진 특명 하나, 대학내외스럽게 만들어야 한다, 재미있게 만들어야 한다 라는 것이 저에게 떨어진 특명이었어요. 이제 한 3일 정도로 고민했던 것 같아요. 밤낮으로 계속 고민했던 것 같아요. 퇴근 이후에도 고민했던 것 같아요. 어떻게 만들지? 그래서 저는 표현을 다르게 만들어 보자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햄버거 푸드 콘텐츠 만드는 분들 다 똑같이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맛있게 보여주고 어떻게 소비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고 그냥 맛있게 먹는 장면을 보여줘야겠다. 즐거운 장면 보여줘야겠다. 근데 저는 이렇게 풀었어요. 이 빵이 몇 센치, 크기는 어떻고 이게 뭐 촘촘한 조직은 이렇게 되어 있고 이게 뭐 높이 막 이런 식으로 마치 어떤 제품을 리뷰하는 것처럼 찍었고요. 막 보건력을 리뷰하는 뭐 연구하는 것처럼 찍었고요. 또 조직력을 이렇게 막 찾아보니까 막 수분이 많은 빵은 조직력이 촘촘해가지고 보건도 잘 되고 안에 뭐랄까요, 그 빵도 이렇게 되게 결이 되게 예쁘대요. 그래서 예쁘게 보여주게끔 찍어서 보여줬죠. 그러니까 이 빵에 대한 신뢰를 조금 다른 방향으로 틀어서 보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익숙한 우리의 소재, 익숙한 방향성이 있는데 그것과 예상할 수 있는 것과 똑같아요. 앞에 나왔던 거랑 조금 다른 식으로 풀어주시는 거예요. 그게 콘텐츠 기획자에게는 어떤 일상인 부분도 있고요. 이 색다른 방식을 찾아나가는 요것들이 생각보다 재미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해왔던 거 그대로 하려고 하지 마시고 내가 어떻게 좀 바꿔볼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조금 다르게 생각하는 생각을 계속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콘텐츠 카피와 이제 기획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해드렸으니까 이제는 좀 사진 촬영 같은 것들을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자, 우리 콘텐츠 기획자들 분들 중에서 영상 촬영하시는 분들이나 혹은 사진을 촬영하시는 분들이 따로 있는 브랜드는요, 정말 복 받으신 겁니다. 정말 복 받으신 거예요. 복 받으신 건데 대부분 어떻죠? 콘텐츠 기획하시는 분들이 사진도 찍고요. 요즘에는 뭐 영상 못하면 영상을 배워서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자, 그래서 저는요, 그냥 생존법을 알려드린다고 했죠. 실패하지 않은 콘텐츠 촬영법을 알려드릴게요. 자, 첫 번째, 아이폰도 DSLR도 좋습니다. 여러분들 자신 있는 카메라로 찍으세요, 대신에. 자, 여기서 중요한 건 뭐죠? 자신 있는 카메라예요. 제가 예시로 두 개가 갖고 왔죠. 둘 중에 DSLR로 찍은 사진을 골라보세요. 10초 드릴게요. 자, 정답은요, 여러분, 둘 다 DSLR로 찍지 않았습니다. 둘 다 스마트폰으로 찍은 사진이고요. 보정을 해서 이게 잘 보이긴 하는데 둘 다 스마트폰으로 찍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들 어떻죠? 잘 찍은 것 같으시죠? 네, 사기치는 거 아니고요. 실제로 네, 아이폰으로 찍은 거고요. 갤럭시도 사진 잘 나와서 요즘 정말 스마트폰으로만 찍으셔도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는데, 자, 여기서 하나 짚고 넘어갈게요. 제가 보여드린 이 두 개 콘텐츠는요, 웹용, 그러니까 인터넷에서 콘텐츠로만 사용되기 때문에 스마트폰으로 찍은 겁니다. 다만 여러분들이 인쇄를 해야 돼요. 그렇다면 절대로 스마트폰으로 찍으시면 안 됩니다. 아셨죠? 반드시 그때는 좋은 카메라 사셔서 혹은 빌리셔서 찍으세요. 왜냐하면 웹용에서는요, 좀 용량이 낮고 화소가 떨어져도 괜찮아요. 보정하고 좀 용량이 낮아도 큰 문제가 안 생기는데 인쇄하면 좀 얘기가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SNS 콘텐츠 기획이니까 제가 아이폰을 찍은 사진을 보여드린 거예요. 요즘 뭐 인물 모드 이런 거 많잖아요. 이런 거 활용하시면 됩니다. 자, 자신 있는 카메라로 찍는 거 이제 알겠어요. 자, 그렇다면 텍스트가 들어갈 공간을 좀 생각해 주실 때도 된 거죠. 그러니까 뭐냐 하면 우리가 이미지에 항상 텍스트를 넣는데, 자, 우리는 사진을 찍고 텍스트를 넣어요. 그러니까 사진을 찍을 때 텍스트가 들어갈 영역을 미리 생각을 해주시면 콘텐츠가 좀 더 예쁘게 만들어지겠죠. 그런데 그걸 생각을 안 하고 찍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텍스트가 어떻게 들어가죠? 어정쩡하게 들어가거나 너무 작게 들어가야 되거나, 네, 이런 일들이 발생을 해요. 그러면 콘텐츠로서의, 그러니까 사진은 예쁘고 글도 좋은데 전체를 놓고 보면 어떻다? 이상하다. 아쉽다는 부분을 들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이미지의 좌우 상하단에 의도적으로 텍스트가 들어갈 공간을 좀 비워두시는 게 좋아요. 이렇게 상호 좌하단에 내가 텍스트를 어디에 넣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고 콘텐츠를 만드시면 조금 더 콘텐츠가 예쁘게 잘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있잖아요, 여러분. 자신 있는 카메라로 찍고 텍스트가 들어갈 공간도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너무 사진을 타이트하게 찍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보정을 못하게. 자, 이건 제가 진짜 직접 찍은 사진이고요. 왼쪽이 제가 찍은 사진이고 보정 전이고, 보정을 한 후에 오른쪽처럼 바뀌었습니다. 여러분들 사진의 완성은요, 크롭과 보정이에요. 콘텐츠도 마찬가지입니다. 크롭을 할 수 있는 여백을 남겨주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생각한 그림이 뭐 폰으로 정방향으로 찍었는데, 이 정도 그림이 될 것 같아. 그러면 한 발자국 뒤로 물러서서 찍으세요. 쉽죠? 한 발자국이에요. 그러니까 사진을 내가 어떻게 보정할 수 있는 여백을 만들어줘야 가능성이 생겨요. 네, 내가 타이트하게 찍어버리면 그 이상 활용하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여유가 될 수 있는 여백을 좀 만드셔서 찍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폰카로 촬영하시는 분들 중에, 이거 누구 얘기인지는 모르겠지만 제 얘기는 아니에요. 네, 폰카로 찍을 때 반드시 꼭, 네, 절대로 꼭 찍기 전에 렌즈 닦고 찍으세요. 네, 빛 번짐은 어떻게 못합니다, 진짜로. 빛 번짐 있는데 그냥 찍으시는 분들 계세요. 이거는 아니죠. 네, 이거는 활용 못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폰카로 찍는 거 괜찮아요. DSLR 아니어도 돼요. 이런 자신 있는 걸 찍으시고 뭐 이런 거 다 고려하시는데 제발 지문 묻은 카메라로는 찍지 마세요. 지문 묻은 렌즈로는 안 됩니다. 아셨죠? 자, 앞에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콘텐츠 전반적으로 어떻게 기획을 하고 뭐 이런 방법들이 있고 이렇게 기획의 순서가 있다라는 걸 말씀 좀 드렸어요. 어떻게 좀 정리가 되시나요? 자, 이거는 에코브랜드에 필요한 전략을 제가 좀 생각을 해봤는데, 사실 전략이라는 게 특별할까? 라는 생각이 좀 먼저 들었어요. 자, 근데 마케팅 콘텐츠의 핵심은 뭘까요? 핵심. 소비자들이 우리 거 사야 되는 거죠. 그러려면 소비자들을 어떻게 전략적으로 우리 브랜드에 인벌브 시킬까가 중요한 키 메시지가 될 텐데,
그러려면 소비자들이 왜 우리 제품을 소비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유를 명확히 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 이유를 누가 만들어주는 거죠? 콘텐츠로 만들어주는 거죠. 여러분, 제품의 특장점. 그러니까 우리 제품 이렇게 좋아요. 우리 제품 이렇게 맛있어요. 이렇게 멋있어요. 이렇게 뭐 깨끗해요. 여러 가지 이야기할 수 있겠죠. 이렇게 환경에 좋아요. 다 얘기할 수 있고요. 그렇게 똑같이 얘기하는 브랜드가 널리고 널렸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다른 점을 이야기할 수 있을까에 좀 더 주목을 해주시는 게 중요한 거죠. 그렇죠? 그러려면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공감 재미 정보가 또 나올 수밖에 없어요. 자, 공감. 브랜드 메시지에 일단 공감을 하실 수 있게 콘텐츠를 기획하시는 게 필요해요. 우리 브랜드가 이런 가치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거 사주셨으면 좋겠어요 라고 하는데 내가 브랜드의 그 가치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소비가 이러지 않겠죠. 일단 공감부터 먼저 시켜주셔야 되죠. 팬들을 위해서. 자, 재미있는 콘텐츠를 만들어주셔야 SNS에 사람들이 본다고 했죠. 근데 그 재미라는 것이 꼭 유머러스한 것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들 글을 읽거나 영상을 볼 때 진지해도 재미있는 콘텐츠 본 적 있으시죠? 그러니까 그 재미라는 것은 짜임새가 되게 잘 짜여져 있다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이게 읽을 가치가 있다는 것도 재미로 받아들여질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브랜드 아이덴티티를 재미있게 소비할 수 있는 콘텐츠를 만들어 주시는 것도 중요한 전략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정보는 그럼 브랜드 정보 많죠. 정보 많은데 핵심은 이거예요. 정보를요 우리가 계속 사람들한테 알리려고만 해요. 우리 알아줘. 우리 이렇게 잘 만들었어. 우리 이렇게 좋은 거 만드니까 좀 제발 알아줘 라고 막 하는데 뭐 구걸하는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 별 구걸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호의적이진 않은 것 같아요. 사람들은. 자, 어떻게 되게 도도한 브랜드가 더 잘 되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우리를 궁금하게끔 정보를 좀 숨겨주시는 것도 좋아요. 숨기는 게 좀 그렇다 싶으시면 정보를 주입하는 것만은 피하세요. 다 알려주려고만 하지 마세요. 이게 왜 필요한지, 여기에 대한 고민이 왜 필요한지를 생각해 보는 것도 중요한 거거든요. 고민할 거리를 먼저 던져주세요. 그러니까 에코브랜드의 전략이 어떻게 특별할까라는 것은 지금 ESG에 대한 이슈들이 굉장히 많아지면서 이런 브랜드들이 점점 많아질 거고, 사실 소셜 벤처들도 많이 늘어나고 있으면서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도 뭐 사례 공유가 더 많이 되고 할 건데, 자, 중요한 건 이겁니다. 이 메시지가 곧 브랜드의 성장과 연결이 될 거예요. 그렇게 된다면 우리는 브랜드의 정보, 브랜드의 아이덴티티를 주입하는 것이 아니라 공감하게 만들고 그들이 우리 브랜드의 어떤 요소를 소비하게끔 해야 돼요. 우리의 브랜드를. 그 소비라는 것이 산다는 게 아니라 그냥 입에서 입으로 야, 나 그 아이템은 없지만 그 브랜드 되게 쿨한 것 같아. 이런 것들이 돼야 된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기존의 홍보나 브랜딩을 잘한 기업들을 그대로 따라하셔도 돼요. 네, 괜찮아요. 우리의 메시지는 다르니까. 그 포맷을 빌려온다는 거죠. 자, 제가 말씀드렸던 앞의 내용과 유사한데요. 자, 에코 브랜드가 소셜에서 판매되기인데, 제가 오타가 났네요. 죄송합니다. 판매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것은 브랜드의 메시지일 거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처럼 에코 브랜드에 대한 메시지에 주목한 시절이 또 언제 올지 몰라요. 자, 뭐 지구 환경 문제라든지 플라스틱 문제라든지 여러 문제들이 매스컴을 타고 대중들에게 어떤 인식의 변화를 가지고 있죠. 지금만큼 에코 브랜드들이 더 많은 관심을 받을 수 있는 시기가 또 올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많은 이슈가 되고 있어요. 이럴 때 어떻게 된다? 공격적으로 우리 브랜드를 광고를 태우고 우리들 제품을 팔아야 된다? 아니죠. 제품을 팔려는 사람으로 보이지 마시고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이 되세요. 그렇게 되고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우리 브랜드에 너가 동참해줘야 돼 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끌어가세요. 그렇게 된다면 이 메시지에 공감한 사람들이 곧 그 브랜드를 소비하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여러분, 제가 전략이라고 한다면 뭔가 뚜렷하게 어떤 것을 해결책으로 드릴 수는 없어요. 하지만 당신의 브랜드, 여러분의 브랜드를 한 문장으로 정의해보고 이 브랜드의 메시지와 아이덴티티가 정말 소비자들에게 그냥 광고의 한 종류로서만 보여질 것인지 아니면 소비자들이 참여하고 싶은 브랜드가 되어질지는 정말 한 끗 차이로 갈라지거든요. 여러분들의 메시지가 잘 정리되기를 일단 바라고요. 자, 지금까지 전략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내용이 되게 많죠. 지금 딱 시간 보니까 거의 1시간쯤 된 것 같아요. 자, 조금만 힘내세요. 거의 다 왔습니다. 콘텐츠 기획할 때 주의점 같은 것도 있겠죠? 제가 정말 짤막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자, 첫 번째, 우리가 비극을 희극으로 만드는 경우가 많아요. 자, 예시는 한 패션 회사의 예시인데요. 이 회사에서 그 박종철 열사의 그 사건과 연관된 문장을 마케팅 카피로 쓴 적이 있습니다.
당연히 역사의식에 대한 부재로 인해서 이슈가 되었고 그 해당 회사는 사과를 하고 그리고 또 이제 그걸 바탕으로 이게 끝난 게 아니라 뭐 직원들 역사교육도 많이 시켜줬고 그 직원들 이후에도 막 브랜드 자체가 역사에 대한 어떤 노력을 역사 뭐 공부, 역사 뭐 발굴 뭐 이런 거 공부를 많이 했던 걸로 노출시켰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그래서 그 브랜드 이미지가 쇄신까지 됐어요. 자, 그렇지만 여러분들 뭐죠? 이런 이슈, 이런 부정 이슈가 있는 게 좋다, 없는 게 좋다? 애초에 없는 게 좋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한 번쯤 콘텐츠를 만들 때 이런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만드는 콘텐츠가 누군가에게 비극이라면 우리는 절대로 그 소재나 그 카피나 그 단어나 유행어들을 쓰면 안 됩니다. 그게 좋습니다. 남들이 다 쓴다고 해서, 남들이 다 재미있다고 해서 그 기원이 부정적인 역할로 혹은 누군가에게 비극이 될 수 있는 걸로 연결되는데 같이 쓴다는 건요, 공범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쓰지 않으시길 바라고요. 자, 무리수는 재미를 반감시킵니다. 무리수를 두지 마세요. 제가 옆에 그래프를 놓은 것처럼요. 이게 무리수 그래프거든요. 무리수 두니까 재미없죠. 그렇죠? 무리수 두지 마세요. 무리수란 무엇이냐? 내 옆에 사람한테 보여줬는데 야 이거 좀 에반데? 이러면 무리수입니다. 아셨죠? 간단하죠? 자, 세 번째, 확증 편향을 좀 주의하셔야 돼요. 콘텐츠 기획자라면 자존감, 자신감 되게 중요하거든요. 콘텐츠 만들 때 내게 짱이야, 내가 만든 게 최고지, 이런 자신감이 필요해요. 그래야 내가 콘텐츠가 뭔가 나갔을 때 어떤 반응을 기대할 수 있고 더 나은 방향으로 콘텐츠를 만들 수 있게 되거든요. 문제는 뭐냐면 내가 나를 너무 신뢰하는 거죠. 내가 만든 게 짱이야. 내가 만든 거에 누가 피드백을 했어요. 근데 그 피드백이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죠. 근데 나쁜 피드백은 다 거르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기엔 별로거든. 그러면 어쩌다 나한테 발전이 없다. 콘텐츠도 발전이 있다 없다? 발전이 없다. 자, 이런 거를 확증 편향이라고 하거든요. 나에게 도움이 되는 정보만 받아들여서 판단하는 것들, 이걸 주의하셔야 됩니다. 다양한 사람에게 피드백을 받으세요. 왜냐하면 우리의 콘텐츠는 누굴 위한 것이다? 내가 아닌 이걸 보는 사람들을 위한 것이니까요. 또 카피 쓸 때, 콘텐츠 제작할 때 카피 쓸 때 조심해야 될 점, 시간이 지났다고 어떤 콘텐츠를 그대로 쓰시면 안 돼요. 이거 뭐 하나의 예시로 갖고 온 건데, 이제 제가 처음 맡게 되었을 때 콘텐츠 카피를 1년 뒤에 타 주류 브랜드에서 그대로 갖다 썼어요. 자, 1년이 지났어도 그대로 쓴 카피는요, 표절입니다. 항의를 했고 해당 콘텐츠는 내려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자, 여러분들 시간이 지났어도 이 콘텐츠 좀 오래됐으니까 써도 되겠지라는 생각 들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그대로 쓰면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여러분들 창의적인 사람이잖아요. 창의성을 발휘해 보세요. 자, 간단하게 주의해야 될 점 말씀을 드렸어요. 자, 질문을 받으면 정말 좋을 텐데 여러분들 온라인상이고 저는 녹방이기 때문에 강의할 때마다 나오는 질문 5개 정도 준비했거든요. 간단하게 바로바로 설명해 드릴게요. 자, 트렌드 캐칭을 어디서 많이 하세요? 라는 얘기를 많이 하세요. 저는 트렌드 캐칭을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으로 주로 많이 하고 있는데요. 페이스북은 이렇게 한 5개, 6개 정도의 페이지를 주로 많이 보는 것 같아요. 이게 많이 뜨기도 하고. 뭐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3,000개, 4,000개 되는 페이지를 팔로우하기 때문에 어떤 페이지나 이런 곳에서 특히 트렌드를 많이 캐칭합니다 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고, 전반적으로 트렌드를 좀 많이 보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편이에요. 인스타그램에서는요, 제가 관련된 어떤 해시태그를 많이 구독을 합니다. 해시태그를 구독을 하게 되면요, 관련된 해시태그가 적힌 콘텐츠들은 계속 제 피드에 뜨거든요. 해시태그를 많이 구독하면 구독할수록 어떻죠? 새롭고 재미나고 나에게 도움이 되는 해당 주제의 콘텐츠들이 계속 올라오니까요. 그걸 주목해 주시는 게 좋고요. 또 하나 추천드릴 건, 해시태그 구독이 좀 너무 방대하고 너무 많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뭐 하나의 예시가 스프레드 바이 비 같은 건데, 매거진 B라는 그 잡지가 있어요. 그 매거진 B 보시면 브랜드에 대한 이야기들을 되게 잘 정리해 놓은 잡지인데, 그 매거진 B를 만드는 뭐 JOH라는 출판사에서 운영한 인스타그램이에요. 그러니까 스프레드 바이 B라는 계정 같은 거, 큐레이션 계정 같은 것들 많이 보시면 내가 날 것으로만 받았던 정보나 어떤 콘텐츠들을 한번 큐레이션해서 잘 알려주는 채널 같은 것들이 있거든요. 이런 채널들을 많이 구독하시길 바랍니다. 페이스북에서는 이제 뭐 캐릿이라는 브랜드가 있는데, 이 캐릿도 인스타그램에 계정이 있거든요. 홈페이지도 있는데, 캐릿이라는 계정도 MZ세대 트렌드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많은 인사이트를 보유하고 있고 많이 알려져 있기 때문에 구독하시는 걸 추천해 드립니다. 자, 콘텐츠 SEO가 도움이 될까요? 자, 여기서 SEO가 뭔지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SEO, Search Engine Organization이죠. 네, 검색어 기반으로 콘텐츠를 짜는 게 도움이 될까요? 라는 질문을 가끔 하세요, 저한테. 자, 저는 도움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뭐냐면 이거는요, 너무 뭔가 블로그나 아니면 뭐 검색 뭐 해시태그가 많이 중요한 인스타그램인지 이런 곳들은 필요하거든요. 서치 엔진 이거 하는 게. 근데
유튜브는 또 그렇게 필요하지가 않아요. 유튜브는요, SEO가 별로 안 먹혀요. 그렇기 때문에 서치 엔진 오거나이제이션, SEO를 모든 플랫폼에 맞출 필요는 없습니다. 필요하신 플랫폼에만 맞추세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유튜브에서는요, SEO가 별로 역할을 하지 못해요. 다만 유튜브에서 SEO가 필요한 곳은 뭐죠? 어떤 콘텐츠 리뷰 콘텐츠의 경우에는 필요하죠. 검색이 되는 콘텐츠에만 중요한 거예요, 사실상. 그러니까 내 브이로그를 SEO 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렇죠? 네, 콘텐츠의 분류에 맞게 검색어를 배치하시면 됩니다. 콘텐츠가 좋으면 광고비가 없어도 SNS에서 흥행할 수 있나요? 이거는 정말 끝나지 않는 화두인 것 같은데, 광고비가 없는데 저는 모든 콘텐츠는 소액이라도 반드시 광고비가 있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려요. 광고비가 없으면요, 의미가 없고요, 콘텐츠는. 만약에 콘텐츠가 좋아서 흥행할 수 있는 그런 걸 봤다, 그러면은 그냥 가세요. 이 창 닫으시고 다른 거 보세요. 괜찮습니다. 하산하셔도 됩니다. 저보다 잘하시는 거예요. 저보다 콘텐츠 잘 만드시는 거니까 광고비 없이 흥행할 수 있다는 자신이 있으시면 안 들으셔도 됩니다. 자,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보는 SNS는, 인스타그램, 페이스북은 어디서 돈을 벌죠? 광고비로 돈을 벌죠. 유튜브도 어디서 돈을 벌죠? 광고비로 돈을 벌죠. 그쵸? 그러면 광고 또한 경쟁이 붙어요. 우리 광고 콘텐츠가 경쟁이 붙어요. 돈을 낸 광고 콘텐츠가 잘 될까요? 돈을 안 낸 콘텐츠가 잘 될까요? 당연하죠? 네. 정답은 이미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있는 걸로 알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유머러스한 콘텐츠와 진지한 콘텐츠 중에 어느 콘텐츠가 더 도움이 될까요? 라는 질문도 가끔 하세요. 저는 일관된 콘텐츠를 만드는 게 좋아요. 이 러버덕들처럼. 하나하나 다 똑같이 생겼죠? 하지만 이게 다 제각기, 하나는 뭐 오리, 하나는 뭐 닭 이랬으면 이게 이쁜 사진이 될까요? 아닐 거예요. 네, 일관된 콘텐츠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진지하고 유머러스하고 그래요. 콘텐츠 각기를 보면 중요하죠. 하지만 하나의 컨셉으로 보자면 여러분, 콘텐츠가 모이는 게 컨셉이거든요. 그 컨셉을 가장 잘 설명할 수 있는 콘텐츠를 만드시는 게 가장 유효한 전략이 아닐까 싶습니다. 브랜드 콘텐츠의 핵심은요, 하나의 메시지를 일관되게 꾸준하게 보여줬을 때 소비자한테, 고객에게 닿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일관된 콘텐츠를 만드시는 게 제일 중요해요. 꾸준히 하세요. 꾸준히. 그 꾸준히가 언제까지예요? 라고 말하시는 분도 있어요. 저는 기본적으로 3개월은 해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3개월도 안 되는데 한 달 했는데 막 반응 안 좋은 것 같아요. 접어. 이러지 마세요. 2달 차 됐을 때 갑자기 터질 수도 있잖아요. 꾸준히 하세요. 팬이 증가하고 있다면, 콘텐츠의 반응이 순증가하고 있다면 여러분 꾸준히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팬이 붙을 시간을 주세요. 자, 뭐 간단하게 이런 얘기를 또 말씀드리고 싶어서 갖고 왔는데, 트위터는요, 이제 플랫폼별로 어떤 콘텐츠 발행하면 좋을지 얘기를 하시길래, 트위터는 그냥 생각을 공유하고 뉴스를 공유하는 곳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 뭐죠? 속도, 얼마나 빠르느냐, 혹은 얼마나 재미있느냐가 되게 중요한데, 개인 기반 커뮤니케이션이 가장 중요한 곳이에요. 그래서 어떤 회사, 어떤 브랜드도 마치 개인의 성격을 많이 드러낼수록 트위터에서 흥행합니다. 인스타그램은요, 우리는 사진을 많이 올리잖아요. 근데 개인 계정이라고 하지만 인스타그램을 엄밀히 따지면 컨셉의 공간이잖아요. 그렇다면 그 공간, 브랜드의 공간을 꾸민다는 생각으로 만드셔야 돼요, 콘텐츠를. 아셨죠? 그리고 페이스북 같은 경우는요, 뭐 요즘에 사실 페이스북 많이 안 한다, 이제 너 하냐, 우리 이제 뭐 지는 해 아니냐라고 말씀하시는데, 페이스북은 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용하는 사람들의 그 사용 형태가 달라진 것 뿐이에요. 페이스북은 뭐 그룹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커뮤니티 위주 혹은 페이스북 메신저 이쪽으로 많이 활용이 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페이지를 통해서 브랜드의 이름을 정면에 노출시키고 광고를 하기보다는 브랜드의 이미지는 뒤로 숨기고 다른 이름으로써 혹은 다른 페이지나 다른 파워 페이지 같은 것들이죠. 그런 것들 통해서 바이럴을 하시는 게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유튜브 같은 경우는 결론과 처음 무엇인가가 중요하진 않아요. 유튜브는 과정이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일단은 기대감, 콘텐츠에 대한 기대감을 만들어주는 게 되게 중요하고요. 그 기대감을 갖고 계속 콘텐츠를 기다리는 코어 팬들을 확보하는 거에 따라서 이 채널의 신뢰도나 랭킹이나 혹은 콘텐츠의 구독자 수, 뭐 조회수까지 다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알고리즘이 중요하다는 거를 꼭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시간이 없어서 제가 알고리즘에 대해서는 말씀을 못 드리지만 이 알고리즘에 대한 것들을 검색하시면 많이 나오니까 그냥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책 추천해달라고 하는데 사실 여러분들 책 많이 안 읽으시잖아요. 그래서 한 1년치, 한 1년 정도를 목표로 책 한 6권 정도 갖고 왔습니다. 네, 한 2달에 한 권 정도 읽으시면 되겠죠. 뭐 카피책, 뭐 문장 수집 생활, 마케터의 문장, 브랜드 뭐 이렇게 있는데, 저는 여러분들이 콘텐츠 마케터로서 어떤 브랜드의 방향성을 많이 생각해 보고 싶다라고 하신다면
브랜드 마케터들의 이야기라는 책을 읽으시는 걸 추천을 해드리고요. 콘텐츠를 어떻게 만드는지 좀 궁금하다 싶으신 분들은 6번에 터지는 콘텐츠는 이렇게 만듭니다 라는 걸 추천드리고요. 내가 이 일의 방향성에 대해서 좀 고민하고 싶다라고 하신 분들은 그 JOH에서 나온 책이에요. 그 잡스라는 시리즈의 에디터 편을 읽어보시는 걸 추천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그 책을 내니까 연말쯤에 책이 나올 텐데 혹시나 생각이 나신다면 길을 가다 혹은 서점에서 생각이 났다. 그럼 한번 읽어주세요. 한번 사지 않으셔도 보다가 괜찮으면 사시고. 긴 시간 동안 제 강의 들어서 감사하고요. 콘텐츠 기획이나 콘텐츠를 어떻게 풀어갈지 혹은 콘텐츠 전략이 궁금하신 분들은 제가 이제 여기 뭐 자막 깔리나요? 이메일? 네, 뭐 댓글이나 이런 걸로 주시거나 나중에 메일로 주시면 제가 또 답변을 해서 뭐 드릴 테니까 생각을 많이 해보셔야 됩니다. 알았죠? 네, 생각. 여러분들 생각을 많이 하셔야 콘텐츠가 늘어요. 아셨죠? 네, 지금까지 강의 들어줘서 감사하고요. 여러분들과 함께 강의 이야기를 했던, 콘텐츠 이야기를 했던 서준원입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